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부여한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밴드웨건, 스노우, 전시, 디드로, 톱니 요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례 한 가지씩 대보자 라고 했던 게 5차식 과제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뭐였느냐, 편승 효과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해서 구매한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같은 옷을 입지 않고자 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그런 메이커를 찾아다니느라 비합리적인 그런 이제 소비를 한다는 것이 스노우 효과, 속물 효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전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구매 능력보다 훨씬 호가하는 명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는 것을 따라하는 형태를 우리는 전시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드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 물건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물건들을 전부 치우고 이 내가 사온 물건에 맞추어서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 행태를 얘기를 했었고요. 톤 효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나면 현재 소득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소비 수준은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톤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예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여러 예시들이 있는데 그 예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하는 예시가 있어서 요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톱효과인데요. 용돈이 10만원이었을 때에도 10만원이었을 때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5만원으로 줄었을 때 똑같이 나오는 영화를 다 똑같이 기존에 있었던 영화들을 다 보려고 하다 보니 지출이 많아져서 돈 관리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10만원대에 할 수 있었던 취미생활을 5만원으로 줄었더니 이제 더 이상 취미 활동을 하기가 곤란해지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 계속 취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쵸? 예, 이러한 것 때문에 돈 관리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톱니 효과의 예시다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드로 효과 볼게요. 요즘에 워낙 여러분들 그런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시잖아요. 옛날같이 이렇게 줄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오는 그런 이어폰보다는 이제 선 없이 되게 깔끔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시는데, 이 무선 이어폰을 사고 나서 상처 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연히 무선 이어폰을 쓰면 충전해야 되니까 케이스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케이스를 보호하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케이스를 따로 구매했더니 이제는 이쁘게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방도 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가방을 샀는데 어디 딱히 걸을 곳이 없으니까 그 가방에 같이 걸 수 있는 고리도 사고요. 근데 고리도 그냥 고리를 살 수 없잖아요. 얘랑 어울리는 고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무선 이어폰에 철가루가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 또 스티커를 사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 하나 때문에 케이스, 가방, 고리, 그 다음에 스티커까지 이 무선 이어폰에 어울리는 스타일의 그런 액세서리까지 한꺼번에 다 구매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금력이 안 되면은 당연히 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녀석을 최대한 멋있게 들고 다니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심리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부속품들을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한 예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밴드 요건 효과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주셨던 친구들이 있어요. 반에서 친구들이 다 같이 옷을 사길래 별로 필요 없는 옷임에도 나도 사야 할 것 같아서 산 경험이 있다. 참고로 이건 지금 반티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저는 아니고요. 이제 저 때는 다 같이 이제 코트, 그냥 메이커 없이 그냥 코트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겨울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코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배 때에는 이제 저보다는 한참 후배들이죠. 여러분들 선배 때에는 노스페이스, 예, 노스페이스가 유행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다가 지금은 무엇이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유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거 사야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싸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인싸들이랑 어울릴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약간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산 것을 우리가 보통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른 사람들이 에어팟, 아하, 무선 이어폰을 사는데 무선 이어폰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난 필요 없었어. 그런데 나도 뭐 해야 될 것 같다? 구매해야 할 것 같아서 사게 되었다. 이게 밴드웨건 효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차식 과제가 뭐였냐면 전자상거래 장점 단점이었는데 중복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과제물 다 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요약을 해서 장점과 단점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6차식 과제 장점 볼게요. 여러 곳에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뭐 이제 요런 데 있죠. 그쵸? 예, 다병와 이런 데. 예, 이런 데는 뭐냐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여러 군데의 사이트에 팔고 있는 가격대를 비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싼 곳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가게, 저 가게, 또 다른 가게 이런 데 막 더 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네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장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충동 구매가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단점에 가서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장점이랄 것 같으면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계획성을 짠 상태에서 이 인터넷 구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라 하죠. 그죠? 네. 장바구니 기능이라든지 또는 내가 다음에 사야지 하면서 찜했던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그때 이제 구매력이 될 때마다 사면 되고, 이제 이거는 좀 어찌 보면은 좀 상대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충동 구매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게 된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투자자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자, 우리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땅을 사야 되고 건물 사야 되고 건물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매대 이런 것들을 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또 그 계산대도 요즘처럼 뭐 버튼 누르면 찰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직접 뭐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출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많은 돈을 이제 창업 준비하는데 많이 그 자본이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 거래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담아놔야 할 뭐 창고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필요한데, 자, 이 가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가격들이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열 때보다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창고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창고도 사와야 되겠지. 그럼 똑같이 창고 값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 당연히 뚫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당연히 뚫어야 되고요. 그럼 사실상 뭐가 다르냐면 홈페이지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오프라인 가게도 역시 널리 홍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홈페이지 운영해야 되거든요. 결국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라,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 보시면요, 물건이 사기 매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A라는 제품이 있는데
A라는 제품이라고 해서 샀더니 실제로 온 것은 B 제품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기잖아요. 그쵸? 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내주긴 했는데 예 고객님 가고 있어요 했는데 도중에 어떻게 돼요? 연락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죠? 이게 사기 매물일 수도 있고요. 택배를 받았는데 다른 물건이 들어있거나 물건 상태가 본 것과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뭐 왜 요즘에 중고 제품 많이 사시잖아요. 중고 제품 보면은 뭐 A, B, C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A 같은 경우는 거의 흠집이 없고 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고 C 같은 경우는 흠집이 좀 있다. 생활 흠집이 좀 많다.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A급을 돈을 조금 세게 주고 샀단 말이지. 물론 이제 정가보다는 훨씬 적게 이제 많이 싸게 후려쳐서 샀지만은 A급 중고를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처가 많이 난 거야. 세모죠. 그래서 야, 이 정도면 B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환불이 번거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불이 번거롭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워낙 보완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불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반송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송비를 누가 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반송비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사실 다루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수신자 부담이에요. 수신자 부담. 수신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라는 뜻이죠. 그렇죠? 보통은 반송비는 여러분들이 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일부 그 큰 홈쇼핑 같은 데에서는 그러면 반송할 때 그 이제 착불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착불. 예, 착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장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통 반송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됐는데 그냥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은 반송비뿐만 아니라 배송비도 따로 부담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환불이 번거로울 때도 있고, 또 뭐 아까 같이 이제 이런 이제 안 좋은 물건을 받았을 때나 또는 사기당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까 돈을 맡아놓고 있는 곳에서 환불을 신청을 했지만 실상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네 쟤네한테 물건 안 줬냐?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디자인 도용이 쉬워서 비슷한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품질 좋은 물건들이 자꾸 올라온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 짝퉁이 되게 많아져요. 짝퉁이. 물론 이것은 온라인 아니어도 일어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인해서 더 많이 나오게 된 부분이 뭐냐, 바로 짝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가령 이제 다이슨을 샀다. 그런데 다이슨이라고 해서 알고 샀더니 이제 차이슨이 왔다. 그럼 이건 사기가 되는 거죠. 물론 얘는 또 짝퉁이기는 하지만. 예. 그런 요즘에 이 D사에서 나온 것들 보면은 다 짝퉁이라고 해서 파는 것들이 다 뭐예요? 차이슨 이런 식으로 다 팔잖아요.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충동구매라는 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충동구매를 우리가 보통 특가 판매, 이때가 아니면 절대 이 가격으로 못 사요, 이런 식으로 광고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쿠폰을 받았을 때 내가 평소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사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패닉바이라고 봐야 되죠. 와, 이때 아니면 못 사네? 그러면 내가 돈이 조금 이거 사게 되면은 재정이 되게 쫄리긴 하지만 일단 사고 보는 거죠. 이때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충동 구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쇼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요 소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비자에 대해서 권리와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입니다. 자,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물건이나 또는 서비스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화를 또는 물건을 소비하거나 또는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이나 생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소비자의 권리는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안전할 권리. 자, 이거는 뭐로부터 안전할 권리냐? 바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때 보장해야 할 권리가 바로 안전할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자, 이것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삼풍백화점이죠. 자, 삼풍백화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할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그런 참사죠. 그죠? 네, 이런 삼풍백화점 사건. 그 다음에 알 권리. 우리 제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원산지 표시,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으면 난 이거 사기로 선택을 할 거야. 자,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말고는 딴 거 살 거 없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강요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가 보통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냐면 기업끼리 담합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독과점이라고 했을 경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이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판매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알 권리라기보다는 사실 선택할 권리를 좀 빼앗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물건들을 같은 가격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사나 똑같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계를 위해서 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지만은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 자,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반영을 해야 돼요. 예, 기업이 반영을 해서 뭐 개량을 한다면 개량을 하고 해서 판다든지, 또는 이게 잘못됐는데 요거 시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간혹 지금은 해결됐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쥐꼬리. 예. 이제 뭐 어떤 이제 요 과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네. 시읒, 그다음에 쌍기역. 예. 시읒, 쌍기역. 예. 손이 가요, 손이가. 예. 그 과자인데, 자, 이런 식으로 과자에 이런 아주 불쾌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신적인 피해도 받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업체는 당연히 피해 보상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악용을 했을 경우 우리가 뒤에 나타나겠지만 블랙 컨슈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악용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네.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자, 마지막 볼게요.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자,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업체, 특정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뜬구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하시는 그런 하나하나가 이 소비자 권리에 맞춰서 이미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령 경제 시간이나 따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소비자 권리는 따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비하시느냐에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비자의 권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도 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가져야 할 책무, 그러니까 의무, 책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소비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어떻게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며, 가령 소비자 단체가 어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또는 개인이 기업에게 어떻게 소송을 거는지, 또는 이럴 때에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한 절차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소비자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책무는요,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네, 정당하게 행사하라고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같은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할 의무. 그러니까 기업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알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소비자 교육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이게 좀 되게 길어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함으로써 소비 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의무다. 자, 여기 보시면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괜찮은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까지 여러분 우리 소비자의 의무, 책무입니다. 이게. 자, 원산지 표시판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알 권리. 가령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고 갔는데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가령 우리가 이러한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업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기를 국내산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의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미국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한때 둔갑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둔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속여서 파는 거죠. 속여서 파는 것은 우리 소비자의 권리 중에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무가 생겼냐면 모든 식당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재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판을 달도록 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산품을 사더라도 그 공산품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예, 그런 것들이 반드시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제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요, 우리가 인증 마크가 각각 따로따로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참조하시느냐면, 페이지 69페이지 있죠. 페이지 69페이지를 참조하시면은, 이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예,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KC 마크가 있어요. 사실 이 KC 마크가 기존에 있었던 13개의 인증을 KC라는 이름으로 싹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KC 마크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이제는. 예. 그 다음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친환경 물건이라든지 또는 안전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는 건데, 각 부서마다 자신들의 그런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를 붙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먹거리라든지 또는 안전하고 올바른 제품을 우리는 이러한 인증 마크를 통해서 보장받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마크가 달려 있는 것들을 사면은 비교적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안전한 먹거리를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증하는 마크가 바로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 여러 가지 인증 마크들을 이렇게 통합하여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69페이지를 봤다면 이제 다시 넘어오셔서 67페이지를 볼게요. 67페이지 보시면 블랙 컨슈머라고 되어 있는데, 자, 블랙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블랙이라 얘기하면 좀 악독한, 그 다음에 결코 이제 착하지 않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컨슈머가 소비자예요. 자, 소비자긴 소비자인데 좀 나쁜 소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의를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제품 하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두고 하는 말이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과자를 먹고 있는데 이 과자에서 막 쥐꼬리가 나왔어.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빠. 그래서 전화해서 사진 찍고 막 올려 보내고 뭐 소비자원에 막 고발하고 다 했단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기업에서 그러면 이거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병원 다녀오시고 검사 다 받으시고 그것들을 전부 이제 서류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일정 사례와 함께 우리 고객님 치료비 저희가 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사례를 한다는 것은 물론 정신적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소비자가 제가 아니 그럼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2억 달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런 것을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기업들이 많은 액수나 금전적인 보상들을 좀 많이 해줬어요. 이런 블랙 컨슈머들한테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블랙 컨슈머가 생겨서 블랙 컨슈머들이 협박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보통 협박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 이거 나 언론에다 공표하겠다. 언론에다 공표하고 소송 걸고 할 테니까 너네 한번 곤란해져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평판이잖아요. 이미지, 평판이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나 평판을 챙기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런 많은 액수들을 토하게 된다는 거죠. 즉, 블랙 컨슈머들은 당했다가 최근에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이 한편으로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소비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사실 업체들이 좀 악랄한 짓을 하지 않고서야 보통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물건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소비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비자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은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71페이지. 우리 참 빨리 지나가죠? 자, 먼저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여러가지 법적 제도들이 첫 번째 청약 철회권 제도가 있고, 두 번째 리콜, 세 번째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청약 철회권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요 사실 청약 이런 말 나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뭘까요? 보험이 되겠죠. 그죠? 보험. 여러분들은 직접 보험을 들어보신 경우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보통 보험이라는 것이 체결되면은
청약이란 말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고3 지나가시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험 설계사하고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게 될 건데 그때 제일 많이 듣는 내용들이 청약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며칠 이내로 철회하시면은 뭐 청약이 철회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청약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뭐예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오잖아요. 광고 끝에. 예, 이때 보통 우리가 청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 청약이라고 하면은 약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 예. 자,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계약을 성립한 이후에도 특별한 조건 없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조건 없이라고 있는 것은 내가 가령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건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거래를 취소할 수 있죠.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딱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에도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요.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물건의 청약 철회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밑에 보시면요.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전화 권유, 다단계, 할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청약 철회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부와 통신 판매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 7일 이내예요. 7일 이내. 예, 7일 이내 청약 철회, 즉 반환, 거래 취소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문과 다단계를 통해서 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다단계 판매를 샀는데, 할부로 끊었네요? 그럼 저는 27일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다단계가 20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20일 이내에 환불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엮여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간이 가장 긴 거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취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청약 철회권 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리콜이에요. 리콜. 다시 부른다. 예. 누가 부르는 거겠어요? 물건을 만들었던 사람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소비자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물건 갖고 다시 와봐라. 이렇게 되겠죠. 예, 뭐냐? 자, 그럼 리콜 다시 부른다는 거니까 뭔가 일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겠죠. 그죠?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그 다음에 재산상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그 제품을 회수를 해서 수리나 교환이나 환급이나 파기하게 하는 제도를 리콜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리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항목이 자동차죠. 예, 자동차죠. 자동차. 자, 보시면요. 자,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왜 자동차에 리콜이 많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에 고장이 났는데, 근데 이게 내 차에만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모든 차종의 그 모델의 모든 구매자들이 갖고 있는 차에 일괄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뭐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만들었는데 그 부품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품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런 이제 자동차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럼 이것은 뭐예요? 내 차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동차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발생했거나 또는 자신들이 이 자동차를 내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품질 성능 테스트를 다시 해요. 근데 품질 성능 테스트 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우리 부품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굳이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고객의 신체 또 뭡니까? 생명도 앗아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그 제품을 회수하거나 또는 회수하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리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리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앞에 있었던 청약 철회권하고는 좀 개념 완전 다른 거죠. 그죠? 자, 리콜 제로, 즉, 결함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그런 리콜을 해야 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언론에 공표해야 됩니다. 반드시예요. 특히, 리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듣습니까? 바로 뉴스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체는, 기업은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또한 DM이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패매하면 많이 듣죠. DM이라고 해서 다이렉팅 메시지라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보내는 가정문이죠. 예, 그러니까 편지인데 직접적으로 보내는, 누가 직접적으로 보내는 거냐? 기업이 우리 집으로 직접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조치 받으세요라고 반드시 이걸 보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갖고 가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조치했을 때에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돈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료 조치예요. 무료 조치. 예, 왜냐하면 물건에 결함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콜 제도는요, 리콜 단계, 그러니까 리콜의 중요도에 따라서 요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자발적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이 있습니다. 자, 자발적 리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누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안하다, 우리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다 갖고 오면은 우리가 바꿔줄게. 이게 자발적 리콜이죠. 리콜 권고는 무엇이냐면 지자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야, 이거 너네 이거 그 안 좋은 거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리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리콜을 해라냐, 리콜을 하기를 권장한다, 리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냐에 이제 어투의 차이긴 한데, 리콜 권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가, 기업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본인들이 리콜을 하는 것이고요. 리콜 명령은 정부가 내리는 거예요. 안 하면 벌금,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게 리콜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이제 리콜 명령이 뜰 정도면은 사실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 경우에는 리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자, 우리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제조물 책임법인데, 자,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건 분명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다쳤다, 그랬을 경우에는 리콜 제도 말고, 리콜 제도를 제외한, 이거는 기업한테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자, 우리 보세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내놨는데 그 물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물론 내가 이 물건을 정확하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결함이 발생해서 내가 이제 손실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제조물 만든 애들이 책임지는 거 맞죠.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 더 넓어요. 뭐냐면, 소비자가 잘못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조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오용은 했는데 내가 잘못 사용은 했지만 이것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조자도 역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에 어떤 식의 하자가 있느냐까지 자세하게 조사하지 필요는 없고, 어쨌건 나는 이 물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제품의 결함 정도만 입증해도 충분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살짝 떨어뜨렸다, 요 정도 탁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뻥 하고 터지더라.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제품의 결함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떨어뜨리면 당연히 고장 나는 것은 맞지만 떨어뜨렸는데 터질 정도는 아니지 않냐. 요거만 입증해도 그 다음부터는 제조자가 자신들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기업의 책임으로 돌아가요. 이걸 입증 못하면은 이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기업이 처벌을 받는 그런 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 자, 가령 소비자가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느냐,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업자와의 상호 교섭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교섭을 하는 거죠. 야, 나 너네 때문에 피해 입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일 빠르죠. 그죠? 우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르겠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무책임한 기업은.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뭐 할 수 있느냐? 한국소비자원에다가 진정서를 넣을 경우가 있어요. 진정 넣으면 돼요. 그럴 때 한국소비자원은요, 피해 구제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합의를 권고를 내릴 수 있어요. 기업한테 야, 우리가 개입을 해서 기왕하게 된 거 소비자하고 합의해라. 요렇게 합의 권고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의를 권고를 했는데 이게 기업에서 쌩 까는 거야. 죄송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기업에서 어쩌라고 우리는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합의가 실패했죠. 그러면은 조정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으로 넘어가요. 여기에서는 그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기업이 잘못했는지 또는 소비자가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산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야, 결국 너네한테 잘못이 있구만. 응? 조정해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조정을 하게 되면은 소송을 걸었을 때 그 법원에서 화해하라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단계입니다. 근데 이 조정 역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직접 기업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고요. 그때 되면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서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되면 정말 법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대기업 아니면은 이런 소송을 통한 구제까지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소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보호제도, 피해 구제 단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정말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무엇이냐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3가지 제도가 있었죠. 청약 철회권, 리콜 제도,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된 사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어차피 과제물이라서 제가 예시를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에 제시를 할 때 빼고는 뭐 제가 그때는 이제 메이커 가리면 되겠지만 그쵸, 그때쯤이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연기를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가령 이제 우리가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실에서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웬만하면 그 메이커 이름 있으면 그냥 메이커 전부 공개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씩만, 청약 철회 하나, 리콜 하나, 제조물 책임법 하나, 이렇게 한 가지씩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8차시 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